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명상, 마음수련 관련한 책을 쓰는 작가 리안 홀리데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빼먹지 말고 해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저는 이 10가지를 보면서 정말 이것만 매일 해도 완벽한 하루하루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할 10가지는 과연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산책하기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 걷기, 이 산책을 하는 게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몸의 건강, 특히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책은 또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는 몰입해서 일하기, 세 번째는 친절하기, 네 번째는 독서, 다섯 번째는 조용한 공간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기였는데요. 또 그 밖에 격렬한 운동,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하다고 말하기, 최소 8시간 이상 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리뷰하기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매일매일 기록하기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빼먹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제 다이어리도 한번 좀 받아 적어서 다시 되새겨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과 휴식, 또 긴장과 이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연습, 자, 여기에서 매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살아있는 순간을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또 투자자 여러분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을 인식해 보시면서 더욱더 감사해 보시고 또 내 투자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한번 잘 또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좀 변동성이 있는데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022년 위드 코로나로 원자재 공급 정상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다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에 원자재 시장 전망을 해주셔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올해 원자재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아무래도 좀 수급이 불균형했다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점이었던 것 같은데 수급 불균형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수급 자체를 갖다 봤었을 때 그 배경은 결국 단순하게 우리가 놓고 보자면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백신 접종률 자체가 주요 원자재 소비국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대략 한 평균적으로 60%대에 도달한 반면에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 자체가 40%로 평균대로 굉장히 좀 언더하면서 천천히 이루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괴리 자체가 원자재 단에서 락다운을 갖다 일으키고 또는 공급 차질, 운송 차질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물가 압력을 높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내년도로 우리가 좀 접근해서 보자면은 올해와 같을까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좀 그건 제한적이다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다시 또 백신 접종률로 넘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원자재 강력한 퍼포먼스는 이 같은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 이 같은 괴리였는데 그럼 내년에 있어서는 주요 원자재 소비국들이 경기가 회복되고 이미 정상화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아왔죠. 그러면은 중요한 점은 주요 원자재 소비국들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이 대략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7, 80%대, 유럽만 하더라도 비슷하게 그때를 갖다 정점을 찍고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경제활동 인구, 즉 아이들을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는 다들 백신 접종 마쳤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디맨드, 즉 수요에 있어서 수요 증가율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현상이겠죠. 이 같은 백신 접종률이 평균적으로 40%까지 올라오기까지가 대략 한 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더디지만 진행된다면은 백신 접종률이 그러면은 80%대가 도달할 때, 지금 원자재 소비국만큼 도달할 때가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정상화, 결국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진통이 남아있지만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기 직전부터는 아무래도 수요보다는 공급 증가율이 이거 갖다 압도하면서 결국에는 백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급의 정상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있어서 변동성은 좀 더 클 수 있다라 보거든요. 다만 방향성 자체는 좀 더 지금은 아직까지 공급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도 사실 특히 1분기 같은 게 아직까지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정상화되는 방향성 보면은 상고하저의 방향성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물가의 정점 가능성, 지난 10월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쪽에서 좀 쇼크를 줬었는데 6% 돌파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높은 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도 생산 국가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만큼 올라오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원자재 시장의 수급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유럽의 전력 대란이 있었고요. 역시 중국에서도 전력난에다가 또 탈탄소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줬던 변수입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력에 대한 현황들도 이런 원자재 시장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향은 어떨까요? 저희는 사실 이번 유럽의 전력난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끝이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길면은 만약에 행정적 절차상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내년도 길어지면 장기화되면 5년, 내년 5월. 다만 이제 단기적이라 친다면은 못해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2월 달이 그 정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같은 이유에 있어서는 유럽의 전력 대란이 왜 일어났는지 갖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전력 대란 결국에는 러시아와 독일 간의 힘겨루기거든요. 네. 즉 노드스트림 2라는 가스관 사업을 갖다 두고 러시아는 이제 사업 인가를 요청을 했는데 다만 독일 규제 당국이 자기들의 규정을 갖다가 준수하라는 요구를 갖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보복에 들어가면서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불균형해지고 이렇다 보니 유럽 쪽에서 전력 공급의 18% 차지하는 천연가스가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력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왜 그러면은 못해도 올해 12월이나 또는 내년 1, 2월이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행정적 절차만 놓고만 즉 규정만 놓고 봤었을 때는 내년 좀 5월이라고 길어지면 5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갖다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9월 8일 날 가즈프롬이 해당 가스관을 갖다가 인증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해당 가스관에 있어서 인증을 갖다가 심사하는 독일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신받고 최대 못해도 내년 1월에나 인가가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EU 집행위에다가 다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럼 EU 집행위에서 다시 또 심사를 갖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 검토해서 사업을 인가하기까지가 또 거기서 2, 4개월이 또 걸려요. 그러면 최장 길면은 내년 5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정치적 이벤트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번 가스관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지금 차기 총리라고 언급되고 있는 올라프 숄츠, 즉 지금 현재 독일의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하자 하는 즉 푸틴의 수건 사업이었던 노드스트림 2에 있어서 가스관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말 즉슨 아직은 독일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연정이 구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 12월 6일에서 7일쯤에 독일의 새로운 연정이 출범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쯤에 가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이제 좀 올라프 숄츠의 이 같은 권한이 세지면서 결과적으로 규제 당국을 통해서 왜냐 재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심사를 갖다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못해도 내년 1월이나 또는 올해 12월 자체가 조금은 정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결국에는 계절적인 이슈이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가스라는 것은 난방 수요 때문에 발생한 이 같은 수급 차질이 더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난방 시즌 같은 경우에 유럽의 계절적인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점 구간이 내년 1월이나 또는 2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갖다 좀 더 길게 끌고 가기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절차상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노드스트림 2라는 그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가스관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일단 논의하는 주체 독일의 핵심 인물을 봤을 때 이런 뭐 정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이 통과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내년 5월이 될지 혹은 내년 12월이 될지 그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 12월이 아니라 이제 올해 12월 내지는 올해 12월이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예. 2월 그 사이가 아니라면은 길어진다면 내년 5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잠깐 12월을 내년이라고 그게 올해 언급해주셔서 12월. 올해 12월. 알겠습니다.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5월 이 노드스트림 2라는 것이 허가가 나면서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해결되면 유럽의 전력난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이 우려하는 게 러시아와 유럽의 이 가스관이 개통이 됐을 때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 쪽으로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도 어쨌든 끼어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의식을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다만 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어쨌든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의중이 미국의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노드스트림 2를 갖다 지지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올해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바이든이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독일은 어쨌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사업에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올라프 숄츠 같은 차기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메르켈 정부에 있어서 재무장관이기도 합니다. 이번 노드스트림 2에 있어서 사업을 갖다 관장하고 있는 규제 당국 역시도 이 재무부 산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의중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유럽의 이 같은 의중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의존도가 유럽이 너무 러시아한테 많이 쏠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미 사실은 42%가량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늘어나나? 그거라고 또 보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믹스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주장은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12월 달에 차기 이제 새로운 연정이 들어선다면은 이걸 또 막아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같은 첨예한 이 같은 정치적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독일의 의중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의중이 중요한데 일단 독일 차원에서는 독일 에너지 당국이 이 러시아 노드스트림 2의 송유관 업체인 노드스트림 2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독립사업자로 인증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내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조직이 되어야지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독일 쪽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이것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천연가스의 어떤 그 주도권을 러시아 쪽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 유럽 내에 공급하는 그 천연가스 업체라면은 그래도 독일법을 좀 따를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EU 규정상 사실 그렇고요. 예. EU 규정상 결국에는 이제 공급 가스관에 있어서 공급자와 그다음에 가스가 운송업자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즈프롬이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회사를 갖다 옮겨라. 아니면 설립을 해달라 독일 내. 네. 근데 가즈프롬에서 안 한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 지정을 하면서 독일 규제 당국이 사업 인증에 대해서 잠정 중단을 갖다 제출을 내렸지만은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 전까지요.
근데 가즈프롬 측에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럼 독일 내에 자회사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 러시아도 충분히 가즈프롬에 대해서는 또는 EU의 규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좀 이제 준수를 안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이행하다 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이 말즉슨 우리가 좀 과격해지지는 않겠구나 정도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로 원활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일단 또 급등세를 이슈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스관의 승인 절차 12월에 마무리될지 내년 5월에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석탄 대란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공급망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석탄 대란,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석탄 공급자입니다. 글로벌 공급 비중의 44%를 차지하고 글로벌 최대 석탄 소비국이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석탄 대란이 유럽과 거의 비슷하게도 결국 자신들의 전력 공급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7, 80%가 됩니다. 이 석탄에 대한 강력한 의존도가 있는데 어설픈 탄소 중립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어설픈 탄소 중립을 이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석탄 공급을 갖다 줄여버리게 되고 수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력 대란을 갖다가 야기시켰거든요, 중국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9월 말 때 중국의 발개위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탄에 있어서 공급 캐파를 갖다 당초 예정보다 55%가량 확대를 갖다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개입을 갖다 통해 가지고 가격을 갖다 진정을 시키고 전력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력 수급을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력 가격에 있어서 20% 갖다가 한도 내에서 인상을 해줌으로써 원자재 단에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장들 단에서 어떻게 이제 조업 자체를 갖다 좀 더 안정적으로 풀어나게끔 해줬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번 석탄 대란을 갖다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키 인디케이터는 무엇인가를 갖다 봤었을 때 네. 단순히 석탄만 볼 게 아니라 즉 이번 석탄 대란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쇼크가 무엇인지를 갖다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 같은 부분이 결국에는 최근에 발생했었던 요소라던가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던가 내지는 알루미늄이 거기에 바로 관련된 공급 차질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은 계속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산업들은 이제 보편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는 전력 가격을 갖다 20%만 인상을 해줬지만은 주요 핵심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고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력 가격에 있어서 제한을 갖다 둬버렸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앞서 언급드린 알루미늄이나 요소라든가 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일부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전력 가격 상한선을 갖다 아예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압박 부담이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해서 수급 차질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은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을 것인가, 즉 병목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더 긴 시각에서 우리가 내년 말까지 또는 내후년 2023년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 같은 중국 쪽에서의 병목 현상이 선진국들로 하여금 위협이 됐다. 단순히 석탄에서 시작돼서 여기서 원자재 병목 현상만 보실 게 아니라 네. 좀 더 긴 시각에서 선진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위협성을 갖다가 내포하게끔 됐거든요. 네. 특히나 2020년과 올해 코로나와 중국이 바로 일깨워준 것은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지금 리쇼어링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탈세계화, 탈중국화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아시아 지역에서 공장을 철수를 하고 오히려 자국 내에다가 공장을 갖다가 설치하려 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쇼어링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코로나 이후 잠정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 이후에 그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지수가 올라갔다가 이번에 잠시 쉬었다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같은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결국 지금은 중국 쪽에서의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수급이 여전히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긴 시각에서 보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백신 접종률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그러면은 주요 원자재 공급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정상화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공급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중간에서 차질이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은 백신 접종률 정상화되고 이들의 공급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반대로 이미 리쇼어링 갖다 했었던 선진국들은 그 새로운 공급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말이나 내지는 좀 더 길게 보면은 2023년에 초과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석탄 대란은 단순히 병목 현상이고 원자재 공급 차질이 아니라 길게 봐서는 향후에 좀 더 긴 시각에서 초과 공급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쇼어링,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로 초과 공급이 우려된다는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산업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4대 제품이 있잖아요. 특히나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 반도체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원자재 단에서는 결국 전기차로 돌아가는 메탈 쪽 단에서 이 같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이야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지만은 네네.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에 주요 원료 단에서 생산국들은 정상화되고, 그런데 그럼 중간 단계, 즉 미드스트림 단에서 가공업자 단에서 중국에만 이제 집중돼 있었는데 편중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리쇼어링을 통해서 좀 더 다변화된다면은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뭐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의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발표했었던 20조 원의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 이슈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관점들이 많았었죠. 주가는 일단 저점 매수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그 소식 이후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금 최진영 연구원은 이렇게 선진국의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앞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된 국면 이후에는 2023년 이후 내후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되려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이 4대 품목으로 중요하게 지정하고 있는 반도체와 또 배터리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급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렇게 탈탄소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일단 의외로 전력 가격을 또 시장 논리에 그냥 완전히 그냥 펼쳐두게 되면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고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 논리로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에 탈탄소 정책을 완성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9월 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급 병목 현상도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중국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도 공급 병목이 있었고, 또 동남아 쪽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공급 병목이 있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해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여기에 탈탄소까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국면을 보여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단에 있어서 흐름이 어떨지, 혹은 관전 포인트가 뭐가 될지 전망해 주실까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관전 포인트는 결국엔 앞선 것들은 백신 접종률을 갖다가 가장 일단 먼저 주목하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맞을 사람은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기 말씀하셨듯이.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앞선 것들이었지만 결국 수요가 이미 원자재 주요 소비국들은 백신 접종을 다 맞은 상태에서는 예. 뭔가 수요를 더 많은 수요를 갖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결국 GDP도 우리가 GDP 절대액이 증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GDP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결국 수요도 수요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년도의 수요 증가율은 올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긴 어렵고, 결국 공급은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낼 수 있다라 함은 이 수요와 공급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봤을 때는 상고화재 방향일 텐데, 다만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원자재 단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원자재들이 매력적일까를 네. 찾아봤었을 때, 지금 현재부터 저희는 지난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료 요소 사태, 특히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비료 요소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는 10월 중순부터 계속 곡물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이다. 결국 특히나 내년 1분기, 최소 못해도 1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부터 곡물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자. 그럼 어떤 곡물이냐? 바로 소맥이나 또는 원면, 그리고 옥수수, 요 같은 곡물단에서 소프트 이 같은 섹터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못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유가가 여전히 버텨줄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셰일 기업들의 귀환이라던가 메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드린 백신 접종률들의 정상화, 특히 칠레 같은 경우 이미 정상화가 됐고 페루는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들 이제 막 뒤따라오는 국가들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공급단에서 압박이 형성될 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탈은 내년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계속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전체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상고하저 방향.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내년 최소 못해도 1분기 내지 내년 상반기는 곡물과 에너지.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특히나 메탈 쪽을 중심으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에너지도 내년 하반기엔 내려가지만 특히나 메탈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계속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들, 백신 접종률과 탄탄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이런 원자재 생산 국가들 쪽에서 높아지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지금과는 다른 공급과 수요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원자재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에 상고 하저가 나타나겠지만 상반기까지의 곡물과 유가의 상승 가능성 1분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눈치 게임. 이 주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연구원님은 이 제목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실 제 자료에도 눈치 게임이라고 넣어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공급을 할 것인가, 누가 뭘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눈치 게임이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누가 먼저 공급을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과연 비싼 가격에 살 것인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려가기를 좀 참았다가 살 것인가. 네, 그 사이클과 현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실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연구원님은 다르게 풀어주셨습니다. 공급단에서의 눈치 게임을 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셰일 기업이 이렇게 유가가 상당히 $80 선 내외에서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유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레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의외이긴 했거든요. 전략 변화가 나타날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만 최소 못해도 내년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는 좀 셰일들이 다시 귀환할 거라고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딜레이되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귀환의 속도에 있어서는 저희는 딜레이 됐지만은 그만큼 더욱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셰일들이 왜 아직도 귀환을 하지 않고 있느냐를 갖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은 과거의 실제로 추세를 갖다 놓고 보면은 유가 레벨에 따라서 리그 카운트 시추 공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너멀리예요. 의외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셰일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왜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사실 지금 셰일 기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증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 결국 셰일 기업들은 원월물을 갖다 선물에 있어서 원월물을 갖다 해지를 하면서 높은 가격대에서 증산하는 전략을 갖다 펼쳐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는 상황에서는 급격한 백오데이션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셰일들이 해지할 바에는 그냥 단기물에 있어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매출을 갖다가 지금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배당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주주 배당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셰일이 이같이 그러면은 지금의 백오데이션 때문이라고 증산을 갖다 하기도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이유에 있어서는 많이들 얘기하신 게 환경 규제 때문이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 규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않고요. 왜냐?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에 2020년에 셰일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유전개발 허가 건수를 오바마 임기 말 때보다 3배가량 확대를 갖다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산할 여건은 충분해요. 그럼 왜 셰일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앞선 것들인 이제 백오데이션이나 이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DUC라고 해가지고 이게 DUC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미완결 유정을 의미합니다. 즉 드릴링을 했지만은 땅에다가 원유만 채취하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유정 상태거든요. 이 미완결 유정 상태를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과거에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여기서 원유만 당장 채취하면은 굳이 시추기를 갖다 통해서 산유량이 연결되기까지가 시차가 4개월인데 이건 1.5개월이니까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는 시간차에 있어서도 굳이 자기들이 증산을 갖다 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증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만 갖다 팔기 때문에 어떤 전체 원유 수급에도 큰 영향을 주지 그렇죠. 않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셰일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같은 DUC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 미완결 그래요? 유정. 그러니까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백오데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오히려 해지를 했다가는 실적상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셰일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이 손실을 갖다 본 기업들이 해지를 많이 한 기업들은 손실이 많이 났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좀 이제 DUC를 활용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견조했었던 모습들이 보였고 배당도 잘 주는 그 같은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셰일 기업들의 CEO들의 발언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셰일 기업들 CEO들 같은 경우에 대분 에너지 CEO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왜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왜 증산을 빨리 안 하고 있는가에 얘기했을 때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가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내년도에 증산을 한 연후에 즉 유휴 캐파가 충분히 없어진 이후에 증산에 나서겠다. 코노코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CEO가 조금 더 자본 수익이 뒤따르는지 확인을 갖다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증산에 나서겠다. 즉 리스크 테이킹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내년도에도 오펙 플러스가 어쨌든 9월 말에 감산을 종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량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자기들의 BEP를 갖다 상회하고 있다면은 그때 나가서 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셰일 기업들의 귀환이 더 빨라질 거라 보고 있고요. 즉 내년 9월까지 못 기다릴 거라 보고 있고요. 왜 이유는요? 그러냐면은 예. 앞선 것들은 제가 DUC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완결 유정이요. 근데 이 DUC는 지금 EIA에서 발표한 바로는 10월까지 기준으로 대략 5,1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9월까지 기다리겠구나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논의가 계속 한창인 부분이 바로 라이브 DUC, 즉 가용 DUC입니다. 이 미완결 유정, 즉 DUC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드릴링을 했지만은 유정 갖다 완결짓지 않은 이 미완결 유정인 DUC 같은 경우에는 즉 드릴링을 한 이후 24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채산성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죽은 DUC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DUC, 즉 가용 DU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IA는 발표했을 때 5,100여 개 남았다 했는데 실제 가용 DUC는 이걸 제외하고 보면은 대략 한 2,000여 개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죠. 그럼 올해 DUC가 감소한 속도를 갖다 감안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셰일은 더 이상 DUC를 통해서 산유량을 갖다 뽑아내기 어려운 국면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더 빨리 귀환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주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BP라든가 또는 엑슨모빌이 내년도에 있어서 미국 내 셰일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를 갖다 더 확대하겠다라든가 내지는 내년도 셰일에 있어서 산유량을 갖다가 30%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괜히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주주들은 불가피하게 이 같은 상태로 갔다가는 DUC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셰일들이 산유량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형국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게 됐다가는 배당 역시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있어서 좀 더 9월까지 못 기다리고 좀 더 빠르게 귀환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 같은 DUC 때문에 귀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셰일 기업들이 증산을 해준다면 유가가 좀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에도 불구하고 셰일 기업들이 증산을 하지 않은 이유 바로 DUC였고요. 드릴링은 했지만 원유를 뽑지 않은 미완결 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UC가 드릴링 한 이후에 24개월이 지나면은 또 쓸모없는 거의 채산성이 떨어져 버리죠. 예, 채산성이 떨어지는 DUC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DUC의 수급을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 셰일 기업들이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내다봐 주셨는데요. 유가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85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정을 75달러 선 내외까지 받은 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회담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등에서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이슈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78달러 50센트 선에서 마감됐는데요. 이 비축유 방출 결정이 유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단기적으로 유가를 내려가게 할 수 있지만은 더 큰 반등을 갖다가 오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도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갖다 방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크게는 4차례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던가 내지는 리비아 이제 아랍의 봄 때라던가 등등 크게 4가지 이슈 때마다 미국은 대규모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중요한 점은 해당 이슈 때는 어쨌든 셰일 혁명 이전의 시대고요. 미국의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올해 이미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2,800만 배럴 가량을 갖다 방출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즉슨 지금 본질적 문제는 전략 비축유를 갖다 통한 유가 잡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가 얼만큼 빨리 증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셰일은 얼마나 빨리 귀환을 할 것인가가 여부거든요. 즉 전략 비축유 방출해봤자 전략 비축유의 용도는 이 같은 가격이 높아졌었을 때 진정시키는 용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기 상황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시그널이군요. 그렇죠. 근데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몰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 내년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전미 휘발유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불을 갖다가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지지율은 거기서부터 급락을 했고요. 즉 바이든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갖다 위해서 지금 유가를 갖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략 비축유 방출은 사실 저희가 봤었을 때 왜 더 유가를 갖다가 나중에 지금은 진정시킬 수 있지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냐면은 바로 오펙 플러스입니다. 또는 셰일 기업입니다. 왜냐? 결국 전략 비축유 방출 지금 당장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갖다 내비치면은 오펙 플러스는 굳이 지금 더 증산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자신들의 점진적인 단계적 감산 완화 조치를 뒤로 수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이 유가를 진정시킬 수 있지만은 오히려 오펙 플러스로 하여금 더 미온적인 증산을 갖다 야기시킬 수 있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고는 전략 비축유 방출에 있어서는 가격이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 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갖다가 공동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오펙 플러스다. 결국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사우디 입장에서 내가 왜 그러면은 여기서 더 증산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우디는 그러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시장은 소비자가 갑이 아닙니다.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자들이 봤었을 때 이 같은 행태가 충분히 그러면 자기들은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정될 수 있지만 나중에 저희는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물가 얘기를 하면서 각국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의 어떤 그 유가 시장의 도매와 소매의 그 구조를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뭐 도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왜 소매 가격은 안 내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 전략 비축유보다도 셰일 업체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그 방법을 안 쓰는지. 왜냐면 결국에는 친환경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에 집중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관계가. 그렇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을 갖다 철회시켜 버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즉슨 셰일 자국 내에서는 탈탄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탈탄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가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다루는 중앙은행만 고심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도 이렇게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각국이 자국의 입장을 우선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물가를 어떤 끄는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는 건데요. 자, 원자재 시장 전망 이제 점점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연구원님의 관점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의 정점이 나올 것이다. 원자재 시장의 가격의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피날레에서 내년 연초에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아까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곡물 비료 시장의 불안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비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비료가 왜? 그럼 비료의 원료를 갖다 보면은 결국 에너지거든요. 저희가 왜 에그플레이션을 갖다가 걱정을 하냐면은 결국 지금과 같은 유럽 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발생했었던 석탄 가격 급등입니다. 비료 요소는 즉 비료 요소에 쓰이는 부분은 곡물인데 그 곡물의 주요 핵심은 밀가루에 들어간 소맥이라던가 내지는 옥수수 원면입니다. 근데 이 비료 요소의 주요 원료가 결국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의 7, 80%를 갖다 좌우하는 게 바로 석탄 또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미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 비료 가격도 진정되면 곡물 가격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곡물은 사실 굉장히 경기를 후행하는 자산입니다. 원자재에서도 가장 후행하는 자산이에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파종식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내렸다 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그 원료 단에서 내려왔으니 지금 공급 차질 안 날 거야가 아니라 결국 특히나 밀가루, 소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생산국이 바로 중국이고 2위 생산국이 유럽과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으로 주요 비료 요소 때문에 주요 비료 요소 소비국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소맥 생산국이고 동시에 비료 요소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대란을 갖다 맞아왔었던 국가들이죠.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길면은 올해 12월까지가 바로 파종식입니다. 근데 파종 시기를 앞두고 이미 비료 가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농가들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비료를 갖다 구매를 철회하던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가가지고 수확 시기 때 곡물의 작황 우수 등급이 내려가게 되죠. 두 번째는 결국 그러면 영양분을 갖다 덜 주게 되는 작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됐다가는 내년도에 있어서 공급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갔었을 때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맥에 있어서 공급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어요. 아직 중국과 인도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고 옥수수도 아직까지는 파종 시기가 남미 쪽에 중심이 돼 있다 보니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수확 시즌에 가가지고 이 같은 높은 비료 가격이 추후에 영양분을 갖다 적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작물에 있어서 내년도에 공급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특히나 내년 1분기 수확 시즌을 앞둔 1분기 때 그 같은 가격이 더 세게 반영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라니냐는 어떻게 보면 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중부 지역이라던가 또는 이제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급 차질 요인일 텐데 지금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이미 올라온 상태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곡물에 있어서 경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저희가 뭐 에그플레이션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에 있어서 곡물이 굉장히 저희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마치 2010년과 2011년 그 사이 때와 굉장한 유사성을 갖다가 지금 가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특히 많은 금속 등의 원자재 시장에서 많은 대규모의 자금들의 상승 베팅까지 일어나면서 엄청난 급등이 한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금속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었고요. 이러한 것들 여기에 탈탄소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소화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그 에그플레이션의 도래 가능성을 내년 연초에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파종 시기, 이 시기에 과연 유럽에서 또는 남미에서 어떤 그 품종을 선택할지, 어떤 쪽을 주력해서 생산하게 될지 비료 가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내년에 그 각 분야의 곡물들의 그 생산, 그러니까 공급의 하향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급의 하향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주식 투자자 분들 가운데서는 인플레이션의 최끝단, 최고봉은
에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련주 투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연초에 현실화될지 최진영 연구원은 가능성을 높게 예상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년 원자재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중요한 변수, 백신의 보급률, 생산 국가들의 백신의 보급률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현상 가능성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가의 피크아웃이 언제 나올지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다시 한번 장중 고점 부근으로 접어들면서 상승 반전하는 흐름 2시 구간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잘 지켜보세요. 오늘도 투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